당신을 죽이러 온 자객과 자신의 아들을 혼인시킨다면 그것은 광기일까요? 아니면 지혜일까요? 한양 북촌 영의정 한명식의 저택 4월 초파일 달조차 숨은 칠흑 같은 밤이었다. 소희는 담장 위에서 숨을 죽였다. 3년 동안 매일 밤 갈아온 단도가 손에 쥐어져 있었다. 칼날은 달빛도 없는 이 밤에 기이하게 빛을 발했다. 아버지의 피가 스민 백골단도. 이 판서 이상진이 역적으로 몰려 압송되던 날 옥리의 칼에 베인 채 딸에게 건넨 마지막 유품이었다. 명식이 그자가 모든 것을 고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다. 피를 토하며 말했던 그 이름 한명식. 아버지의 절친이라 믿었던 자. 함께 과거를 보고 함께 술잔을 나누며 세상을 논하던 벗이었다. 소희의 발 아래로 정승의 사랑채가 보였다. 촛불 하나가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저 안에 그가 있다. 한명식. 조선 팔도에서 청렴 결백하다 소문난 영의정. 백성들은 그를 성군의 버팀목이라 칭송했지만 소희는 알고 있었다. 저가면 뒤에 숨은 배신자의 진짜 얼굴을. 담장을 타고 내려가는 소희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10년 전 13살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을 때 그녀를 거둔 것은 한양 뒷골목의 떠돌이 무인이었다. 늙은 칼잡이는 복수에 미친 소녀에게 검술과 암살술을 가르쳤다. 원수를 갚으려거든 감정을 버려라. 칼날은 차가워야 한다. 스승의 가르침대로 소희는 자신을 죽였다. 웃음도 눈물도 따스함도 모두 칼날에 갈아 넣었다. 오직 한 가지 목적. 한명식의 목을 베는 것. 사랑채 문 앞에 섰다. 장지문 너머로 촛불 그림자가 흔들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기대인지 알 수 없었다. 소희는 천천히 문고리에 손을 댔다. 그때였다. 문이 열려 있으니 그냥 들어오시게. 냉정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다. 소희의 손이 멈췄다. 정승이 자신의 기척을 알아챘단 말인가? 불가능했다. 소희는 고양이보다 조용했고 바람보다 가벼웠다. 언제까지 밖에 서 계실 셈인가? 3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주저하는가? 소희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3년? 저자가 자신을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소희는 단도를 꽉 움켜쥐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촛불 아래 백발의 노인이 차분히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명식이었다. 놀랍게도 정승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드디어 왔구나, 소희야. 아니, 이 판서의 따님이라 해야 하나? 소희는 칼을 치켜들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당혹감 때문인지. 입을 다물어라. 내가 감히 내 이름을, 아버지를 입에 담지 마라. 그래, 내 분노가 옳다. 나를 죽여라. 하지만 그 전에 한명식은 천천히 일어나 찻상을 가리켰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2잔이 놓여 있었다. 차 한잔 하지 않겠는가? 복수는 급한 것이 아니니. 미친 영감이었다. 눈앞에 칼을 든 자객이 서 있는데 차를 권하다니. 하지만 소희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저자가 자신을 기다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3년을 알고 있었다면 왜 관가에 고하지 않았는가? 내가 왜 내 차를 마셔야 하지? 독이라도 탔느냐? 독을 탔다면 내가 먼저 마시겠네. 한명식은 실제로 찻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다. 그리고 소희를 향해 다른 잔을 밀었다. 앉거라. 그리고 듣거라.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게 부탁했던 것을. 소희의 칼끝이 흔들렸다. 아버지? 부탁? 거짓말. 내가 아버지를 배신했어. 내가 역모를 고했다고 했어. 누가 그리 말했느냐? 정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내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증명하려 내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세상은 진실보다 권력을 택했지. 소희는 주저앉았다. 무릎이 풀렸다. 칼을 든 손에서 힘이 빠졌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내일 낮에 다시 오너라. 내 아버지가 남긴 것을 보여주마. 그리고 그때도 날 죽이고 싶다면. 한명식은 자신의 목을 가리켰다. 기꺼이 이 목을 내주겠다. 그날 밤 이후 소희는 정승의 저택을 떠나지 못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녀는 사랑채 마루에 주저앉아 있었다. 한명식은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다만 담요 한 장을 건네고는 조용히 물러났다. 내일 해가 뜰 때 다시 만나자. 그때 모든 것을 보여주마. 소희는 혼란스러웠다. 3년 동안 갈고 닦은 복수의 칼날이 한순간에 무뎌진 기분이었다. 정승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을 수 없었다. 저자가 정말 아버지의 부탁을 받았다는 게 사실일까? 아니면 자신을 속이려는 관계일까? 동이 트자 하인이 찾아왔다. 나으리께서 아침 진지를 같이 하시자 하십니다. 소희는 칼을 품에 숨기고 따라갔다. 언제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승의 사랑채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본 것은
상상도 못한 광경이었다. 식탁에는 정갈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다. 따끈한 된장국, 구운 생선, 나물, 흰 쌀밥. 10년 만에 보는 제대로 된 식사였다. 거리에서 굶주리고 남의 집 부엌에서 훔친 찬밥으로 연명하던 소희에게 이 광경은 너무나 낯설었다. 앉거라. 빈속의 이야기는 힘든 법이니. 한명식은 담담하게 말했다. 소희는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았다. 독이 든 것 아니냐고 물을 것 같으니 미리 말하지. 내가 먼저 먹겠네. 정승은 실제로 각 반찬을 조금씩 먹어 보였다. 그제야 소희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첫 숟가락을 뜬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아침밥 맛이었다. 내 어머니께서 요리를 잘하셨지. 이판서 댁에 초대받았을 때 먹었던 된장국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우리 집 주방마님께 배우게 했었네. 소희의 손이 멈췄다. 어머니를 기억한다고? 너는 그때 겨우 4살이었지. 분홍 저고리를 입고 마당에서 뛰어놀았어. 내 아버지는 그런 너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고. 그만. 소희가 소리쳤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왜 나를 가지고 노는 거냐? 왜 내 아버지를, 어머니를 입에 담는 거냐? 놀고 있지 않네. 나는 내게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야. 한명식은 품에서 낡은 비단 보자기를 꺼냈다.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이 나왔다. 봉인에는 이씨 가문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소희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이것은 내 아버지가 옥에 갇히기 전날 밤 밀사를 통해 내게 보낸 마지막 편지다. 읽어보거라.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분명했다. 그 글씨체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천자문을 가르쳐 주실 때 보았던 그 글씨. 명식에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네. 영모라는 누명을 벗을 수 없음을 알았네. 하지만 자네만은 나를 믿어주게. 나는 결코 역적이 아니었네. 내가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네. 내 딸 소희만큼은 살려주게. 아이는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네. 부디 내 딸을 지켜주게. 이것이 이 못난 벗의 마지막 부탁이네. 편지를 읽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종이 위로 떨어진 눈물이 먹을 번지게 했다. 거짓말. 이건 위조야. 위조라고. 도장을 보게. 그리고 필체를 보게. 내 아버지의 것이 맞지 않은가? 소희는 무너졌다. 그것은 분명 아버지의 것이었다. 도장도 글씨체도 심지어 편지지에 밴 은은한 매화향까지. 아버지가 늘 쓰시던 매화향 먹의 냄새였다. 나는 내 아버지를 배신한 적이 없네. 오히려 구하려 했지. 내 전 재산을 털어 영향력 있는 대신들을 찾아다녔네. 임금님께 직접 상소를 올렸고 무고함을 증명할 증인을 찾아 팔도를 뒤졌네. 한명식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실패했네. 너무 많은 권신들이 내 아버지를 제거하길 원했고 나는 무력했네. 친구 하나 구하지 못한 무능한 자였지. 그럼 아버지를 죽인 건 영의정 이원룡과 좌의정 박수군, 그 두 자가 영모를 조작했네. 내 아버지가 그들의 비리를 알아챘거든. 그래서 그들은 내 아버지를 제거해야 했지. 소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10년 동안 잘못된 사람을 원수로 여겼다. 3년 동안 갈아온 칼날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왜 날 잡지 않았어요? 너를 잡으면 넌 죽는다.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은 벗겨지지 않으니 차라리 내가 나를 죽이게 하는 것이 나았네. 친구에게 진 빚을 그렇게라도 갚으려 했지. 미친 양반. 소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1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한명식은 그런 소희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한참을 운 후 소희가 물었다. 그럼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선택은 내 몫이네. 떠나고 싶으면 떠나도 좋네. 하지만 정승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이곳에 남아 내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함께 이루는 것은 어떤가? 내 아버지는 부패한 권력을 바로잡고 싶어 하셨네. 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지만 내가 함께한다면. 제가요? 전 그저. 너는 이 판서의 딸이네. 내 안에는 내 아버지의 정의로운 피가 흐르고 있네. 한 달이 흘렀다. 소희는 정승댁에 머물기로 결심했다. 떠날 곳도 없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진짜 원수를 찾아야 했다. 한명식은 그녀에게 작은 별채를 내주고 낮에는 글과 예법을 가르쳤다. 원수를 갚으려거든 먼저 선비가 되어라. 칼로는 한두 명밖에 죽이지 못하지만 붓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느니라. 정승의 가르침은 이상했지만 소희는 따랐다. 천자문부터 시작해 사서삼경을 읽었고 시를 짓고 글씨를 썼다. 밤이 되면 여전히 칼을 갈았지만 이제 그 칼날이 향할 곳은 이원용과 박수군이었다. 그런 어느 봄날 오후 소희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다.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다. 소희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다 고개를 들었다. 푸른 비단도포를 입은 젊은 양반이 말에서 내리고 있었다. 환한 미소를 띤 그의 얼굴은 햇살처럼 밝았다. 진우구나. 한명식이 반갑게 맞았다. 정승의 외아들 한진우. 3년간 중국 영경에서 학문을 닫고 돌아온 것이었다. 진우는 아버지께 인사를 올린 후 정원을 둘러보다 소희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소희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아버님, 저 아씨는? 그 아이는 소희라 하네. 내가 돌보고 있는 아이지. 한명식은 복잡한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다. 물론 소희의 진짜 정체는 숨긴 채였다. 소희 아씨, 처음 뵙습니다. 저는 한진우라 합니다. 진우는 정중히 인사했다. 소희는 어색하게 답례했다. 그날 이후 진우는 자주 소희를 찾았다.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소희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건넸고 그녀가 읽는 책에 대해 물었으며 때로는 시를 함께 읽기도 했다. 소희 아씨는 참 특별하십니다. 어느 날 저녁 연못가에서 진우가 말했다. 무엇이 특별하다는 겁니까? 소희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 남자는 원수의 아들이다. 잊어서는 안 된다. 눈빛이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강인함이 함께 있는 눈빛.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봅니다. 소희는 당황했다. 아무도 자신을 그렇게 깊이 본 적이 없었다. 도련님은 왜 저에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관심이라기보다는 끌린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 본 순간부터 소희 아씨가 어떤 아픔을 안고 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진우의 진심 어린 눈빛에 소희의 가슴이 또 한 번 요동쳤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는 도련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신데요? 저는 소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자객이다. 너희 가문을 멸망시킬지도 모르는 복숙이다. 그렇게 말해야 했지만 진우의 따뜻한 눈빛 앞에서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 달, 두 달이 흘렀다. 진우는 끈질겼다. 매일 소희를 찾았고 함께 책을 읽고 시를 짓고 산책을 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소희도 점점 마음이 흔들렸다. 진우는 아버지를 닮아 정의롭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하인들에게도 존중으로 대했고 약자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어느 날은 거리에서 구걸하는 노인에게 자신의 도포를 벗어주고 돌아오기도 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도포는 비싼 비단이었지 않습니까? 옷은 또 만들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런 진우를 보며 소희는 혼란스러웠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아버지도 아들도. 그렇다면 자신의 분노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어느 여름밤 소희는 또 칼을 갈고 있었다. 너는 자객이다. 감정에 흔들리지 마라. 저들은 원수의 자식이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소희 아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진우가 서 있었다. 그의 눈이 소희가 쥔 칼에 머물렀다. 그 칼은 호신용입니다. 소희는 재빨리 칼을 숨겼다. 진우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소희의 손을 잡았다. 소희는 움찔했지만 뿌리치지 못했다. 소희 아씨, 당신이 어떤 비밀을 안고 있든 어떤 아픔을 품고 있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진우는 소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분노가 아닌 슬픔의 눈물이었다. 도련님은 저를 모릅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그럼 말해 주십시오. 전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다. 언젠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그날 밤 이후 소희는 더 이상 칼을 갈지 못했다. 칼을 들 때마다 진우의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고 그의 손을 잡았던 그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사랑에 빠진 걸까? 처음으로 소희는 복수가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원수의 아들을 사랑하게 된 복수기. 이보다 더 잔인한 운명이 또 있을까? 혼례를 올리거라. 한명식의 선언에 소희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버님, 그게 무슨? 진우도 당황한 표이었다. 하지만 정승은 단호했다. 진우야, 너는 소희를 좋아하지 않느냐? 그렇긴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그리고 소혜, 너도 진우를 미워하지는 않지? 소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다. 어느새 진우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문제였다. 대감마님, 저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한명식의 목소리에
긴박함이 배어 있었다. 이월룡과 박수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소희의 정체를 눈치챘다. 혼례를 올려 너를 이 집안의 정식 며느리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너를 보호할 명분이 생긴다. 소희는 정승의 진심을 알았다. 그는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기회이기도 했다. 혼례 첫날 밤 가장 무방비한 순간, 진짜 원수들을 처단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 알겠습니다. 혼례를 올리겠습니다. 소희의 대답에 진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하지만 소희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준비 기간은 보름. 소희는 혼례복을 입어보고 예법을 배우고 혼수를 준비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아니, 악몽 같았다. 밤마다 소희는 칼을 품에 안고 잠들었다. 혼례 당일 이 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진우를 죽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혼례를 올리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배신 같았다. 소희야. 혼례 전날 밤 한명식이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신이 또 한 장 있었다. 이것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내게 보낸 마지막 편지다. 이제 읽어도 좋을 것 같구나.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명식아, 내 딸이 언젠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아마도 복수를 위해서. 하지만 부탁이니 그 아이를 용서해 다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주게. 증오가 아닌 사랑을, 복수가 아닌 미래를,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그 아이가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이 이 아비의 마지막 소원이네. 편지를 읽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제가 복수하기를 바라지 않으셨던 거군요. 그렇다. 내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지. 증오에 갇힌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소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10년 동안 자신을 지탱해온 것이 복수였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자신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지만 대감마님, 진짜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월룡과 박수근은 한명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들은 내가 처리하겠다. 너는 그저 행복해라. 그것이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혼례 당일 소희는 화려한 혼례복을 입었다. 붉은 치마, 금빛 저고리, 화려한 족두리. 거울 속에 자신은 낯설었다. 자객이 아니라 신부였다. 하지만 그녀의 치마 속에는 여전히 하얀 단도가 숨겨져 있었다.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혼례식은 성대했다. 한양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 모두 모였다. 소희와 진우는 하늘과 땅에 절하고 부모에게 절했다. 이제 너희는 부부다. 한명식의 선언과 함께 혼례가 끝났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소희는 미소 지으며 답했지만 가슴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축하하네, 영의정.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소희는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 이월룡이 서 있었다. 아버지의 진짜 원수 좌의정 대감 오셨습니까? 한명식이 차갑게 인사했다.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에 빠질 수 있겠나? 그런데 이월룡의 눈이 소희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눈빛에 의심이 어려 있었다. 신부의 얼굴이 낯익은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 소희의 심장이 멎었다. 치마 속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이자가 알아본 것인가? 처음 뵙습니다, 대감. 소희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런가? 하긴 내 나이에는 젊은 처자들이 다 비슷해 보이지. 이월룡은 웃으며 지나갔지만 소희는 그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저자는 의심하고 있었다. 혼례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어갔다. 신방으로 안내되는 소희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방 안에는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소희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드디어 제 아내가 되셨습니다. 도련님. 이제는 도련님이 아니라 서방님이라 불러주셔야지요. 진우의 눈빛은 순수했다.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소희는 결심했다. 칼을 버리자. 복수를 내려놓자. 아버지가 원했던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자. 하지만 그 순간 불이야, 불이야. 밖에서 비명이 들렸다. 이어서 칼부림 소리, 사람들의 비명. 진우가 급히 문을 열었다. 대문 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칼을 휘두르며 들이닥치고 있었다. 이월룡의 자객들이다. 하인이 외쳤다. 소희는 순간적으로 이해했다. 이월룡이 자신의 정체를 눈치채고 증거를 없애려는 것이다. 정승 가문까지 함께. 소희, 여기 숨어 있어요. 진우가 검을 빼들며 나가려 했다. 하지만 소희가 그의 팔을 잡았다. 아니, 서방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소희는 혼례복 속에서 하얀 단도를 꺼냈다. 진우의 눈이 커졌다. 소희, 그건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소희는 화려한 혼례복 치마를 찢어버렸다. 그 안에 입고 있던 검은 옷이 드러났다. 자객의 옷. 제 정체를 숨겨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희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마당에는 이미 여러 명의 하인들이 쓰러져 있었다. 검은 자객 하나가 소희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소희는 몸을 낮춰 피하고
단도로 상대의 손목을 그었다.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다. 10년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다. 소희의 움직임은 물처럼 흘렀다. 역시 내가 이 판서의 딸이었구나. 이월룡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무사들이 있었다. 너도 내 아비처럼 오늘 밤 죽게 될 것이다. 소희는 칼을 꽉 쥐었다. 드디어 진짜 원수와 마주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죽였다. 이월룡의 선언에 소희의 온몸이 떨렸다. 드디어 들었다. 진짜 원수의 입에서 직접. 그래. 이 판서는 너무 정직했어. 우리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지. 그래서 역모를 뒤집어 씌웠지. 이월룡은 비웃었다. 한 명씩 그 바보는 친구를 구하겠다고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 우리는 이미 임금의 귀를 틀어막았으니까. 소희의 칼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다. 왜 아버지를? 왜긴 왜야. 방해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월룡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 고결한 양반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재미있었거든. 순간 소희의 머릿속에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비 오던 날이었다. 아버지가 관가의 포졸들에게 끌려가던 날. 소희야, 아빠는 죄가 없단다. 반드시 돌아올게. 쇠사슬에 묶인 아버지가 외쳤다. 13살 소희는 울부짖으며 달려갔지만 하인들이 붙잡았다. 빗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사흘 후 아버지는 옥에서 돌아가셨다. 공식 기록은 병사였지만 소희는 알고 있었다. 고문당해 죽으셨다는 것을. 아버지. 소희는 칼을 꽉 움켜쥐었다. 10년을 기다렸다. 바로 이 순간을. 죽여라. 이월룡이 명령을 내렸다. 수십 명의 자객들이 일제히 소희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때 소희. 진우가 검을 들고 소희 옆에 섰다. 그리고 뒤에서 한 명씩 또 나타났다. 이월룡, 내 놈의 죄를 이제 세상에 밝힐 것이다. 한 명씩이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것은 10년 전 내 놈과 박수근이 주고받은 밀서다. 이 판서를 모함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내용이 모두 담겨 있지. 이월룡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그것을? 10년 동안 나는 증거를 모았다. 내 놈들이 언젠가 실수할 줄 알았거든. 그리고 3년 전 내 놈의 신복 하나가 양심의 가책을 못 이기고 내게 이것을 넘겼지. 한 명씩은 서류를 높이 들었다. 이제 이것을 임금님께 올릴 것이다. 그러면 내 놈의 관직은 물론 목숨도 끝이야. 그럴 수 없어. 이월룡이 광적으로 소리쳤다. 그 서류를 불태워라. 한 명씩도 그 계집도 모두 죽여라. 자객들이 몰려들었다. 소희는 칼을 휘둘렀다. 10년의 훈련이 빛을 발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처럼 유려했고 칼날은 번개처럼 빨랐다. 진우도 검을 휘둘렀다. 비록 문인이었지만 무예도 수련했던 그는 소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서방님, 위험해요. 소희가 소리쳤다. 한 자객이 진우의 등 뒤로 칼을 휘둘렀다. 소희는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그 칼을 막았다. 칼날이 그녀의 팔을 스쳤고 붉은 피가 흘렀다. 소희. 진우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하지만 소희는 진우의 품에서 빠져나와 다시 칼을 들었다. 자객들이 끝없이 몰려왔다. 이대로는 안 돼. 한 명씩이 외쳤다. 진우야, 소희를 데리고 서류를 가지고 궁궐로 가거라. 내가 여기서 시간을 벌겠다. 아버님, 가라. 이것이 내 친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한 명씩은 검을 뽑았다. 70 노인이었지만 그의 검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젊은 시절 묵과에도 급제했던 그는 여러 자객들을 상대로 홀로 버텼다. 소희와 진우는 서류를 들고 뒷문으로 달렸다. 하지만 이월룡이 그들을 쫓았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냐? 거리에서 추격전이 벌어졌다. 한양의 골목길을 누비며 소희와 진우는 도망쳤고 이월룡의 자객들이 그들을 쫓았다. 이쪽입니다. 소희가 한양의 뒷골목을 꿰뚫고 있었다. 10년 전 거리를 떠돌며 익힌 길들. 그녀는 진우를 이끌고 좁은 골목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막다른 골목이었다. 앞은 높은 담장. 뒤에서는 자객들이 몰려왔다. 끝이로군. 이월룡이 여유롭게 걸어왔다. 한 명씩은 이미 죽었을 것이다. 이제 너희만 처리하면 모든 증거가 사라지지. 소희는 서류를 품에 꼭 안았다. 이것만은 지켜야 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증거. 서방님. 소희가 진우를 돌아보았다. 제가 정말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알고 있었어요. 진우가 미소 지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이 판서의 딸이라고. 하지만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요.
당신 가문에 이런 재앙을. 아니에요. 당신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당신 덕분에 나는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진우는 검을 들었다. 같이 싸워요. 끝까지. 소희도 칼을 들었다. 둘은 등을 맞대고 섰다. 함께라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멈춰라. 천둥 같은 목소리가 울렸다. 골목 입구에 금군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한명식 대감 정승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임금의 어명을 받은 금군 대장이 있었다. 이원룡, 너는 체포되었다. 영모 조작과 충신 살해의 죄로 한명식이 이미 궁궐에 밀서를 전달했던 것이다. 소희와 진우를 도망치게 한 것은 시간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이원룡을 유인하기 위한 계략이었다. 이원룡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럴 수가. 금군들이 이원룡과 자객들을 포박했다. 10년의 악행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소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진우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제 괜찮아요. 모두 끝났어요. 소희는 진우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가 이긴 눈물이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흘 후 한명식의 저택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대감마님, 큰일입니다. 하인이 급히 달려왔다. 박수군이 군사를 이끌고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박수군, 이원룡과 함께 아버지를 죽인 또 다른 원수였다. 이원룡이 체포되자 자신도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이었다. 얼마나 됩니까? 한명식이 침착하게 물었다. 300여 명입니다. 사병들을 모두 동원한 것 같습니다. 300. 한명식은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저택을 지킬 수 있는 인원은 고작 20명 남짓. 상대가 되지 않았다. 소희야. 한명식이 소희를 불렀다. 너와 진우는 뒷문으로 빠져나가거라. 내가 시간을 벌겠다. 안 됩니다.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시아버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 없습니다. 소희. 진우도 아버지 앞에 섰다. 아버님, 우리는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싸움이니까요. 한명식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저택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수백 명의 군사가 저택을 포위한 것이었다. 한명식, 박수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역적의 딸을 숨겨준 죄로 너도 역적이다. 어서 나와 항복하라. 한명식은 대문 앞에 섰다. 소희와 진우가 그의 양옆에 섰다. 박수군, 내가 진짜 역적이다. 충신을 모함하고 죽인 죄,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말이 많구나. 박수군이 손을 들었다. 공격하라. 군사들이 일제히 저택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한명식의 하인들이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숫자의 열세는 어쩔 수 없었다. 소희는 칼을 뽑았다. 그녀는 마당으로 뛰어들어 적들과 맞섰다. 10년의 수련이 빛을 발했다. 그녀의 칼놀림은 바람처럼 빨랐고 물처럼 유연했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다. 소희의 팔에서 다리에서 피가 흘렀다. 소희, 진우가 그녀를 도우러 달려갔다.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싸웠다. 서방님, 미안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진우가 검을 휘둘렀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후회 없어요. 바로 그때 멈춰. 또다시 천둥 같은 목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군이 아니었다. 의금부 도사 김상원이다. 임금의 어명을 받들어 역적 박수군을 체포하러 왔다. 의금부 군사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박수군의 군사를 제압하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박수군이 경악했다. 어떻게? 한명식 대감이 이미 너의 죄상을 모두 임금께 아뢰었다. 이원룡도 이미 자백했고 김상원이 체포영장을 펼쳤다. 박수군, 너는 체포되었다. 박수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10년의 악행이 마침내 심판받는 순간이었다. 소희는 칼을 떨어뜨렸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진우가 그녀를 붙잡았다.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소희는 진우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셋 다였을 것이다. 한명식이 다가왔다. 소희야, 이제 내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다. 영모의 누명도 벗겨지고 관직도 복권될 것이야. 대감마님, 그리고 너는 이제 떳떳한 정승 가문의 며느리가 되는 거다. 아무도 너를 역적의 딸이라 부르지 못할 것이야. 소희는 한명식에게 깊이 절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일어나거라. 우리는 이제 가족이 아니냐. 한명식은 소희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진우와 소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해가 떠올랐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박수군이 끌려간 자리에는 고요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라기보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의 처참함에 가까웠습니다. 소희의 붉은 홀레복은
적들의 피와 자신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로 검게 변해 있었고 마당 곳곳에는 부러진 칼날들이 달빛 아래 날카롭게 박혀 있었습니다. 소희야, 정신 차리거라. 진우의 목소리에 소희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의금부 도사 김상원은 한명식 정승 앞에 무릎을 꿇으며 엄숙히 고했습니다. 대감, 임금께서 이 모든 진상을 파악하시고 크게 노하셨습니다. 소희 낭자에 붙인 고 이 판석계는 영의정의 관직을 추중하시고 가문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라는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이 낭자는 역적의 딸이 아니라 나라를 구한 충신의 여식입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매일 밤 칼을 갈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세상을 증오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어두운 터널 끝에 서니 정작 소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원수의 목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와 자신을 감싸안은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한명식 정승은 소희의 손을 잡고 조용히 서재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가 하옥되기 전날 나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전해주라 하셨지. 주머니 속에는 작고 소박한 옷가락지와 함께 짧은 서신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친구여, 내 딸 소희가 혹여 증오해 눈이 멀어 그대에게 칼을 겨누거든 그 칼을 뺏지 말고 그저 안아주게나. 내 딸에게 필요한 것은 피의 복수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믿는 온기일 것이네. 서신을 읽어내려가는 소희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부터 친구인 한명식을 믿고 딸을 맡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을 복수의 도구로 활용하려 했던 한명식의 초기 계획까지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답은 3일 후의 기이한 만남에서 밝혀집니다. 모든 사건이 수습되고 며칠 뒤 소희는 한명식 정승에게 한 가지 부탁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저를 죽이려 했던 박수근과 이원룡이 갇힌 옥사로 가고 싶습니다. 진우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한명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사 창살 너머로 마주한 원수들은 이미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온 그들은 목숨을 구걸하는 추한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소희는 그들에게 칼을 겨누는 대신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밀어 넣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당신들의 모함으로 굶주림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밥을 먹이려 합니다. 죽어서 내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배고프다는 핑계로 비겁한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복수입니다. 원수들은 소희의 서늘한 자비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증오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지만 용서는 상대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복수임을 소희는 깨달은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희는 마침내 검은 자객의 옷을 태워버렸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으로 지난 10년의 원망이 연기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한명식 정승은 그 불꽃을 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원수를 자식으로 삼는 것은 미친 짓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내 며느리가 되어준 덕분에 나는 죽어서 친구를 만날 면목이 생겼구나. 세월이 흘러 소희와 진우 사이에는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는 왜 그렇게 칼을 잘 쓰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소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하늘이 잠시 빌려주신 재주란다. 원수를 품어 가문을 살리고 증오를 녹여 사랑을 꽃피운 이 기막힌 사연은 조선 땅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겉모습은 자객이었으나 속마음은 누구보다 고결했던 며느리, 그리고 원수의 딸임을 알면서도 목숨 걸고 그녀를 지킨 시아버지. 두 사람의 인연은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섞인 자들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닦아주는 자들임을 증명하며 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습니다.